제가 경제 분석 일을 하게 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세상의 이치와도 비슷한 건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게 반드시 좋거나 반드시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명암이 있죠. 그렇죠. 사실 저는 환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원달러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반드시 안 좋기만 합니까? 좋은 점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 수출 기업들.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미국에다가 자동차를 팔아서 1달러를 벌어왔다. 근데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면은 벌어들인 돈은 우리 돈 1,000원인데 그렇죠. 환율이 올라서 1,500원이 됐다. 그럼 매출이든 이익이든 엄청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수출 기업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뭐 매출 증가나 이익을 누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여력이 생겼네. 그러면은 미국에서 1달러에 팔리던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0.9달러나 0.8달러로 낮춰볼까? 그럼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보다 자동차든 가전제품이든 더 팔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순히 외화 환산 이익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달러화 표시 가격을 낮춰서 수출을 더 많이 하고 그 나라 안에서 마켓 시어를 더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안녕하십니까. NH금융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조영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수출 기업들은 좋아요. 이익도 늘고 매출도 늘고 그리고 수출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 마켓 시어도 늘릴 수 있고 이게 대표적인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안 좋은 점도 있죠. 특히 이건 한국 경제의 특성 때문인데 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잖아요. 석유든 뭐 지하 자원이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수입을 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달러와 가치는 오르고 원화 가치는 떨어진다? 그럼 이런 거죠. 똑같은 1달러짜리 제품을 수입해 오는데 전에는 1,000원만 주면 되는데 이제는 1,500원을 줘야 된다. 또 우선 경제 주체들이 볼 때에는 최근에 유가가 올라, 휘발유 가격이 올라, 환율 때문인 영향이 큽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해서 많이 소비하거나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경제인데 이렇게 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을 높일 거예요. 그러면은 왜 2% 가까이 떨어졌던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2달 연속 2.4, 2.4를 찍고 있느냐? 한국은행으로서는 대단한 부담일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펼 때, 금리정책을 펼 때 우리는 이 정도 물가 상승률 수준이 되도록 통화정책, 금리정책을 편다라고 하는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치잖아요. 그게 2%거든요. 2%를 채 못 찍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한은으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경제가 어려워도 이제 금리를 낮추기는 더 어려워진 요인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물가라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단점, 안 좋은 점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경제 현상이 그래요. 뭐 금리가 올라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주가가 올라도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맥락입니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소비 내수는 버티고 있는데 수출이 정말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급등해 준다? 그러면 수출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걸 사실은 실제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이렇게 막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수출이 급등하면서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난 나라입니다. 그때 우리 수출이 가장 큰 기여를 해줬죠.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었죠. 뭐 1년 사이에 우리 수출 경쟁력이 그렇게 높아졌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전에는 1달러 줘야 사서 쓰던 미국에서 수입되던 한국 자동차가 갑자기 이제 0.7달러, 0.6달러만 줘도 한국 자동차 살 수 있네. 그럼 되게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수출을 엄청 늘려서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사실 상황이 반대입니다. 수출이 잘 되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수출은 꽤 괜찮았고요. 네. 근데 지금 내수는 굉장히 어렵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은 민간 소비는 잘 살아나고 있지 못해요. 물론 최근에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소비 지원금 때문에 다소 좀
약간 고개를 드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도 정말 많이 높아지고 우리 경제 성장을 많이 높여줄 거냐?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올해보다 내년에 민간 소비 증가율이 높아질 수는 있어. 하지만 내년 경제 성장률 정도? 또는 전체 GDP 경제 성장률보다 조금 못 미치는 정도? 한마디로 민간 소비가 살아나도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견인하는 부분이 되지는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안 좋은 부분도 많죠. 기업의 설비 투자 한때 마이너스 증가율이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플러스로 올라왔는데 플러스였던 설비 투자 증가율이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 우리는 앞으로 꽤 긴 기간 동안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해줘야 돼요. 기업들의 투자 재원이 무한정이 아닌데 기업의 설비 투자가 앞으로 급증한다? 이건 사실은 기업들로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사실은 건설 투자죠. 지금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율이고요. 마이너스 증가율인 기간이 6분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IMF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 민간 소비, 기업의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런 대표적인 내수 항목들은 좋지가 못해요. 근데 수출이 괜찮아서 지금 이 정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출은 더 좋아지고 내수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걸 저희는 양극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년 한국 경제가 어떨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립니다. 초양극화와 착시죠. 그러니까 내년 경제는 이럴 수 있습니다. 25년보다 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2배 가까이 높아져. 종합주가지수도 어쩌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할 수도 있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잘 돼서 총수출 증가율이 여전히 플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만약에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소수의 기업, 소수의 품목, 소수의 산업 중심으로 수출이 잘 돼서 그쪽은 돈을 많이 버는데 굉장히 많은 다른 경제의 영역, 가령 민간 가계 소비, 기업의 설비 투자 또는 건설 투자 이런 쪽은 어렵고 그리고 뭐 자산 가격의 상승에 있어서도 돈이 돈을 더 많이 버는 현상이 심화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기회에서 소외되거나 기회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총량 지표는 좋아지더라도 실제 경기 회복을 체감을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해 한국 경제가 만들어낸 국내 총생산 GDP가 100조 원이었는데 올해 그게 105조 원이 됐다. GDP가. 그럼 100에서 105가 됐으니까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5%죠. 그런데 그 GDP의 구성 항목을 봤더니 수출은 엄청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을 했는데 뭐 민간 소비, 기업 설비 투자, 건설 투자는 그렇지 못했다. 그런다면 굉장히 쏠린 거 아닙니까?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최근에 그런데 뭐 일부 기업, 일부 업종, 대형주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고 나머지 훨씬 더 많은 업종이나 기업의 주가는 예전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다. 또는 오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종목의 주식을 골고루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종합주가지수는 올랐다라고 하는데 체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종합주가지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각 종목이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의 비중을 가중치로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종목의 시가총액이 높습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곳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상승 기여도가 절반이 넘는다. 우리 경제의 이런 양극화 현상이 만약에 이렇다라고 한다면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고 또는 종합주가지수가 플러스고 모든 기업들의 수출을 다 합친 총액 측면에서의 총수출이 또 플러스더라도 내가 느끼는 상황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은 힘들 수 있죠. 예. 그럼 이런 질문을 주실 수가 있죠. 오케이, 양극화는 알겠어. 근데 착시는 뭐야? 이런 질문들 드리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려나요? 요즘 경제가 정말 좋다라고 느끼느냐 또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느끼느냐. 올해보다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2배 정도 높아지고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총수질이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경제가 좋으냐라고 하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많은 기업인 분들 또는 장사하시는 분들 다른 섹터에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지표는 좋은데 저는 체감이 안 돼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 많은 분들이 나는 체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기 회복의 양상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정책 당국이 총량 지표를 지나치게 중시한다면 적극적인 대책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경제가 너무 안 좋으면 뭐 정부가 돈을 써야 될 수도 있고 금리를 더 낮춰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좋다니까요 이러면서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우려하는 착시인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 경제 상황은 어떠냐? 이걸 한번 짚어보면은 그럼 이런 거죠. 관심들이 많으신 부동산, 주택 가격의 흐름이 굉장히 차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안에 강남이라고 부르는 특정 지역, 그쪽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하지만 2023년 초와 비교를 해보면 지방 평균은 그때보다 더 낮습니다. 도리어 떨어졌어요. 5대 광역시는 그것보다 더 낮습니다. 광역시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주택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차별화되고 있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뭐 기분이 안 좋아 이런 차원이 아니죠. 이건 사람들에 있어서 중요한, 특히 우리나라 가계는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의 70%가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이 어디 있느냐? 서울이냐 지방이냐 지방광역시냐, 또는 내가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산이 늘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지금 자산이 줄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집값이 오른 지역은 그에 따라서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러한 지역에서 집이 없으신 분들도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전세금을 올려줘야 될 수도 있고 월세를 더 내셔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캐시플로우죠. 내가 내야 되는 생활비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주거비 부담이라고 하는 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럼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가계나 자산만 이런 거냐?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한번 더 범위를 넓혀 보면은요. 우리 전체 GDP 안에서 결국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GDP 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게 27% 정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 전체 GDP에서 생산 측면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제조업은 아니고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이 60%를 차지하긴 해요. 왜냐하면 뭐 음식점에 가서 외식도 하시고 뭐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 경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중에서 60%를 차지하는 것은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GDP 안에서의 서비스업의 비중은 60인데 투자 안에서의 제조업의 비중이 6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이 되죠.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전체 경제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제조업의 중요도가 압도적이다. 근데 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은데 이 전체 제조업의 투자 중에서 IT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50%예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뭐 반도체 그리고 또 뭐 스마트폰 이런 쪽인 거죠. 그렇다 보니 이쪽 소수 업종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번 좀 볼까요? 그럼 기업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은요. 우리가 흔히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고 물건을 팔아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빌린 부채에 대해서 이자는 낼 수 있나? 그래서 벌어들인 이익, 영업이익 가지고 부채의 이자를 낼 수 있으면 이자 보상 비율을 1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자 보상 비율이 1이 안 되는 번 이익으로 부채, 빚의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의 비중이요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상 뭐 적자 기업인 거네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좀 센 말로는 좀비 기업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반면에 이자 보상 비율이 5를 넘는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의 비중은 또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업종을 영업이익률 또는 총이익률로 분류를 해서 4등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익률이 높은 산업군 상위 25%, 요 안에서 보면은 대기업의 평균 이익률이 중소기업의 이익률보다 사실은 상당히 높아요. 한 4%포인트 정도가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장 상황이 안 좋은 하위 25% 산업군, 기업군, 여기를 보면은요, 반대예요.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보다도 2%포인트가 낮습니다. 그만큼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다 좋느냐? 그게 아니다. 좋은 업종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엄청 좋지만 최근에 좀 그렇죠. 뭐 석유화학이라던가 철강이라던가 안 좋은 쪽에서는 중소기업보다도 대기업은 훨씬 어렵다. 그러면 이런 한국 경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은 꽤 긴 기간 동안 이러한 양극화가 심화되어져 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산업과 경제 전체의 상황이 반영이 되어서 가계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자산 상위 그리고 소득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 또는 50대 계층과 청년층 20, 30대 계층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격차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근데 소득의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소득의 흐름을 보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뭐 자산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 50대 가구주와 20, 30대 가구주 이 격차가 코로나 기간에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코로나 때 가만히 있으면은 경제 충격이 너무 크게 생길 것 같고 다 같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때 정부가 지원금도 많이 주고 대출도 많이 풀고 또 공공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기간에는 도리어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격차 중에서 소득 격차, 한마디로 일해서 버는 거, 이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총소득 이런 지표들이 코로나 기간에는 줄어요. 그러다가 23년, 24년을 거치면서 이게 다시 상승세로 반전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자산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소득 격차는 코로나 때 좀 줄었다가 최근 2, 3년 사이에 다시 확대되고 있다. 그럼 이러한 상황이 원인이 뭐냐? 집값, 주가 또는 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의 상황 이것이 결국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보니 그게 가계 측면에서 자산이든 소득이든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심한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날 때 그리고 그 양상이 수출 제조업 그리고 소수 업종 중심으로는 굉장히 잘 되고 이게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굉장히 많은 업종에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을 때에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이 격차를 더더욱 벌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제가 생각할 때 왜 지금 시점에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문제냐. 모든 상황에서 문제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맥락에서 지금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이 컨텍스트 하에서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대다수가 뭐 내년 여름이나 내년까지다라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한 되게 잘난 큰형님이 있는데 큰형님이 갑자기 이렇게 허리가 삐끗해서 일을 못 해버리면 이거는 한국 경제가 나머지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되게 더 큰 위기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겁나듯이 좀 드는데 맞나요? 정말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시거나 공장에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될지 아실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관점에서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반도체 사이클 또는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런 투자 사이클이 계속 갈 수 있느냐. 혹시 내년에 꺾이는 거 아니냐. 뭐 저도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HBM에 국한되지 않고 HBM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캐파를 조정을 했더니 이런 범용 반도체 쪽에서도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가격이 오르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 이런 호황을 막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그럼 앞으로 계속 이어질까? 뭐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경제의 구조는 더 탄탄해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전체 수출에서 3대 수출 품목을 꼽아봐라. 1위 반도체, 2위 부품 포함한 자동차, 3위가 석유화학, 정유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1위 품목 반도체가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럼 이게 여러 업종이 골고루 좋아지는 가운데 지금 반도체가 그런 거냐? 사실은 2위 자동차가 한 10% 정도 되고요. 그리고 3위 석유화학 정유가 한 6% 정도 되는데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2위와 3위의 비중은 도리어 꺾였습니다. 특히 3위 석유화학은 굉장히 꺾였죠. 이거는 단순히 업황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중동과 같은 국가들에서 플랜트를 많이 만들어서 더 이상 한국 석유화학 제품을 사가지고 있지 않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고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전만큼 우리 석유화학 제품이 팔릴 것이냐. 이것에 의구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쪽 업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지금은 반도체가 거의 나 혼자 멱살 잡고 끌고 가듯이 잘 하면서 이렇게 우리 전체 수출을 끌고 가고 있는데 정말 다행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진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만약이라도 내년에 상황이 반전된다. 업황이 달라진다. 반도체가. 그러면 우리 전체 수출, 우리 전체 GDP, 우리 전체 경제 성장률,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어떨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조가 취약해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근데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을 주실 수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한국이고 K자 붙은 것들, K푸드, 뭐 K방산, 그렇죠? K화장품 많이 있잖아요. 네, 저도 압니다. 그쪽 업종들의 수출 증가율, 매출 증가율 굉장히 높다는 거. 하지만 아직 이러한 업종들이 주력이 되고 있지 못하다. 우리 메이저가 아니다. 빠르게 성장률은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전체 수출 또는 우리 전체 경제를 먹여 살리기에는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 아직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1, 2, 3위가 중요한데 1, 2, 3위의 업종 흐름이 너무 지금 엇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